전국시대 그토록 오랜 싸움을 끝낸 사람은 바로 진왕정, 훗날의 진시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 실제로 전장터에 가지 않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기획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전국시대 말기는 속도를 더해갑니다. 진의 통일 과정은 무수한 인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만약 진이 이렇게 해서 통일을 했다면 진은 반드시 대가를 돌려줘야 맞는 것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춘추전국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공원국입니다. 드디어 오늘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통일의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통일 과정에 있었던 희생에 집중해서 통일 과정, 위나라 멸망의 장소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시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전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목표가 정해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진시황은 태생이 특이한 사람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요. 왕의 태생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왕조시대에 대단히 불리한 점입니다. 아버지가 장양왕인가 혹은 여부리인가. 진시황은 조태우의 아들인데 조태우는 원래 여부리의 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에서는 진왕을 영씨라고 말하지만 한서에서는 여씨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한서는 진시황은 진의 왕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장안군 성교가 조나라를 치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항복하고 진나라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군대를 보내서 반란을 평정하는데 동생 성교를 죽이고 군리들을 모조리 죽이고 백성들은 임저로 옮겼다. 아마도 장교들과 사병을 모두 죽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피와 살 같은 군대 그리고 동생인데도 죽여야 하면 죽입니다. 어머니 조태우가 굉장히 정력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라는 애인이 있었는데 태우의 애인이니까 권세가 커졌겠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한도를 넘어서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진왕이 나중에 반격을 가해서 노예를 죽이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의붓 아버지이자 자신을 왕으로 올렸던 여부리도 그 사건에 걸어서 실각시킵니다. 여부리를 실각시키고 촉으로 유배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께서 진과 무슨 혈연 관계가 있어 중보라 불립니까? 서촉으로 가십시오. 여부리는 내가 죽을 곳이구나 해서 자결하고 마는데 여부리는 자기 친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상 두 명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동생도 죽이고 그리고 전면에 나선 사람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생각보다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재를 쓸 때 유연함 혹은 상황에 따라서 양보할 때 유연함 또한 놀랍습니다. 그리고 군법 방면에서 역시 동방에서 온 인물들을 대거 등용합니다. 군대를 이끌 사람 올려 그리고 정치를 담당할 사람 이사. 그러므로 진시황은 유연한 잡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법가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방편을 아는 이였습니다. 진시황에 의해 죽는 그 의붓 아버지의 식객이 수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식객 중에 외국인들이 드글드글 했겠죠. 그런데 여부리가 실각하자 축객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이사가 항변합니다. 왜 외국인이라고 능력자들을 물리쳐서 외국을 살찌우느냐. 그러자 진시황은 정색을 하고
이사를 등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무려 이사를 정의로 승진시키는데요. 정의는 나라의 법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사는 자객을 보내서 열국 중에 진에 반대한 사람들을 죽이고 진의 부를 가지고 뇌물을 뿌리면서 이간책을 씁니다. 그래서 진나라 통일정책의 꾀주머니는 이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시대 그토록 오랜 싸움을 끝낸 사람은 바로 진왕정, 훗날의 진시황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람, 실제로 전장터에 가지 않지만 뒤에서 모든 것을 기획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전국시대 말기는 속도를 더해갑니다. 기원전 230년 한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가장 가깝고 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28년 조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225년 위나라, 223년 초나라, 222년 연나라, 221년 드디어 제나라가 멸망하면서 진은 전국을 통일합니다. 드디어 통일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위나라 차례가 왔습니다. 예전에 위무기가 그 협객이 한나라를 구원하자고 위왕에게 이렇게 유세를 했습니다. 한나라가 없어지면 위나라도 없어집니다. 왜? 황하의 모를 들이볼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가 없어졌습니다. 한나라가 없으니까 진나라 공병은 마음대로 와서 황하의 지류에 족을 쌓고 물을 막으면서 물이 못 빠져나오게 만든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아니었다면 멀리 원정군이 불리하겠지만 물로 성을 적셔버리면 성을 지키는 쪽이 불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성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단, 그리고 물길을 만들고 물이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또 대규모 군단, 그래서 수십만의 진나라 군단이 위나라 도성을 둘러싼 것 같습니다. 위나라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 공성전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제 장대를 들고 가서 돔닫기에서 성벽을 넘어가고 칼싸움을 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위나라 성벽은 도저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높이였다고 해요. 전쟁이 벌어지면 성벽으로 바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 시기에 공성전에는 양측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나오기도 하지만 온갖 무기들, 기계들이 동원됩니다. 수성하는 측에서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를 깎아야 합니다. 바로 청야입니다. 청야는 들판을 비운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재산을 적이 쓸 수 없게 만들자.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성 안으로 가져가고 쓸 수 없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것. 심지어 성 밖의 집들도 모두 태워버리고요. 양식은 묻거나 성 안으로 다 가져가고 항아리는 깨거나 성 안으로 다시 다 가져갑니다. 왜?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넣고 투석기로 날리면 바로 화염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담장도 모두 허뭅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담장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적이 은폐물로 쓸 수 있는 건 모두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전이 벌어지면 성 밖이 우리 아군에서 완전히 불탑니다. 그리고 이런 물자들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 돼지, 양 모두 죽여서 소금에 절여서 성 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청야가 벌어지면 먼저 개, 돼지, 닭이 죽는 소리가 들판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성을 두고 싸움을 주고받을 때 만약에 성 안에 양식이 풍부하다면 높은 곳에서 성을 지키는 측이 반드시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방어하니까. 그래서
성을 공격할 때는 최소 몇 배 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성 안에 수십만이 있을 텐데, 혹은 10만, 20만이 있을 텐데, 그럼 50만이 필요한데, 사실 50만을 다 동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데도 어떻게 성을 함락시키느냐,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료에 나옵니다. 예컨대 진나라 군대 사령관 왕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장병들을 모두 도열시키고, 적 갑병의 수급을 얻은 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도열하라. 여러분들은 잘 들어라. 갑병의 수급 하나를 얻는 자는 작 1급을 주고 밭 1경을 더하고 집 구물을 거기에 더해주고 서자, 즉 종 한 명을 내리고 원한다면 군관이 될 수 있다. 부모 형제가 법에 걸린 이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장병들은 더 싸워라. 옥법에 의하면 작급으로 다른 이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 사형도 작으로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대들이 얻을 것을 얻어라. 그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대들에게 보답해 준다. 상대의 목을 하나 갖는다는 것은 내 가문이 커진다는 것이고, 내 형제 자매가 큰 죄를 지어도 사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전투에서 왜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 알 수 있겠죠. 한편 성 안에선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사방의 망루에는 사대부들의 자제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사대부들이 국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확실합니다. 적이 만약에 밖에서 토산을 쌓으면 여기서는 성곽을 계속 올립니다. 나무단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놓고, 그래서 성 옆에는 항상 나무단이 쌓여 있습니다. 땅굴을 파서 밑으로 들어오면 도랑을 파서 나오는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풍구를 준비해서 굴이 발견되면은 기름과 나무를 넣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죽입니다. 처음에 공성전이 벌어지면 양측에서 먼저 투석전이 벌어집니다. 원거리 사격이 일어나는 거죠. 투석전의 목표는 먼저 망루를 때리는 겁니다. 멀리서 투석기들이 쏘고, 성 안에서는 바깥에서 공성기구를 쏘고, 돌이 바닥나면 불로, 더 가까운 곳에서는 불로 싸우게 됩니다. 밖에서 불이 날아들고 안에서 불이 나가고, 또한 성벽을 누군가 기어 오르려고 하면은 불을 쏘기 위해서 성벽 안에서 사다리가 성곽기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은 마치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게임을 보듯이 모든 기계들이 동원돼서 이쪽이 공격하면 이쪽에서 나와서 불을 들이붓고, 그리고 뜨거운 기름이 나오고, 온갖 사람들이 못 다가오도록 해자 바닥에는 지뢰를 묻어놨어요. 그래서 물 밑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쇄신을 짓고 건너가는데, 그래도 해자를 건너다가 엎어지면 해자 안에 있는 그 지뢰에 의해서 사람들이 심장이 관통당하고 죽게 됩니다. 성 안의 규율은 아주 엄격합니다. 보통 가족 단위로 성을 방어하는데요, 만약에 장부가 성을 방어하고 있다가 누가 죽었다 하면 그 아내가 밖에서 울면 군법에 의해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죠. 결국은 성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성을 지키는 핵심 재료는 불과 돌입니다. 물론 화살도 있겠지만 여자들도 던질 수 있는 돌이 중요합니다. 수성을 할 때 나무땅과 기름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뚜막을 여러 군데 배치합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고 던지고 불을 계속 공격해야 됩니다. 근데 물이 계속 들어차면 눅눅해지면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성 안에 불이 꺼지게 되면 성은 죽는 겁니다. 또한 부뚜막을 만들 수가 없고, 또 솥을 잘 걸 수가 없으니까, 땅이 젖어 있으니까 쌀을 익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성이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또 모여 있으니까 수인성 질병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들도 키가 작으니까 물에 잠겨서 제일 먼저 죽겠죠. 이런 상황에서 판축으로 만든 성이 점점 약해지면 그때서야 성을 기어오르는 군대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의 고대 성은
기본적으로 토성이고 토성은 판축 기법으로 쌓았습니다. 단단하게 다진 흙을 한 층 한 층 한 층 쌓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포가 날아와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토성은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에 계속 젖으면 판축이 눅눅해집니다. 판축이 눅눅해지면 상부의 무게 때문에 서서히 약해질 때 성에 달라붙어서 파되면은 성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성이 하나가 무너져도 성이 함락된 건 아닙니다.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안에서는 목책을 준비해서 성이 무너지면 바로 목책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목책까지 가면 이제 성은 기능을 다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성 위에서 공격해야 되는데 목책 뒤에서 방어해야 되니까. 성이 무너지면 목책을 두고 양군이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위나라 성은 무너졌고요. 진나라 군대가 안으로 들어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저히 싸움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왕, 가와 수성장이 모두 소복을 입고 스스로 자기 몸을 묶은 후에 성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절차입니다. 상대방 사령관의 무릎을 꿇고 항전을 결심했던 죄를 말하고 내가 항복했으니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원전 225년 위나라 마지막 날의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수성장입니다. 수성장 자신이 가장 뛰어난 전문가여야 하지만 그 전문가 아래 그를 보좌하는 또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이 수성 전문가들이 바로 예전에 말했던 묵공들인데요.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지키는 성이 함락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자결합니다. 백성들은 살지만 수성 전문가들은 성과 함께 목숨을 모두 버립니다. 오늘 이 처절한 공성전, 수성전의 현장으로 와 봤는데요. 진의 통일 과정은 무수한 인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만약 진이 이렇게 해서 통일을 했다면 진은 반드시 대가를 돌려줘야 맞는 것이었죠. 과연 진이 백성들에게 그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